미스 코리아 궁전에 가면은 그 느낌이 스페인의 화려한 장식 많은 그런 거하고 완전히 다른 독일식의 느낌이 듭니다. 왜냐? 그래서 바로 합스부르크 왕조가 다스릴 때 전성기를, 스페인의 전성기를 만든 사람이 있죠. 펠리페 2세. 펠리페 2세는 무적 함대를 동원해가지고 잉글랜드를 치려고 하다가 엘리자베스 1세한테 진 사람으로 기억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1570년대죠. 레판토 해전에서 터키의 해군을 꺾어가지고 유럽에서 기독교를 수호한 사람으로도 꼽히기도 하고,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직후에 유럽을 휩쓸던 이 개신교도들의 동기를 진압한 사람으로서 가톨릭의 수호자로 꼽히기도 하고 하는 펠리페 2세입니다. 펠리페 2세는 스페인의 전성기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합스부르크 가문입니다. 합스부르크.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가문이 오스트리아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스페인까지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판도를 거느리게 되었죠. 펠리페 2세의 아버지는 이름이 참 복잡한데, 스페인에서는 카를로스 1세고 독일에서는 칼 1세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서 칼 1세로 불리고 막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펠리페 2세입니다. 그러니까 카를로스, 펠리페, 이 두 사람이 합스부르크의 피크를 만든 사람입니다. 피크를 만든 사람인데, 그때 합스부르크가 지배했던 영토를 지금 현재 이 유럽 판도에서 꼽아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스트리아, 독일의 상당 부분, 그리고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이탈리아 북부, 저 밑에 시실리, 그 다음에 스페인 전부 다, 포르투갈 물론이고, 그 다음에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펠리페 2세 때 필리핀, 이렇게 하면 세계 제국이죠. 세계 제국을 만든 사람이 카를로스, 그리고 펠리페, 이 부자입니다. 이 합스부르크입니다. 합스부르크.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 유럽의 전체적인 이 판도를 보면은 로마가 망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10세기 이후로 기준을 하면은 맨 먼저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만든 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봉건제도라는 것을 발전시킵니다. 중앙집권적인 나라를 만들면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13세기에서 한 100년 동안 프랑스가 유럽의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만든 성당인 노트르담 성당이죠. 노트르담 성당은 13세기, 14세기에 유럽의 중심인 파리, 당시 인구가 20만이었습니다. 그때 만든 기념비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한 드디어 800년 동안 계속됐다가 부분적으로 불탔지만서도 프랑스가 전성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잉글랜드입니다. 영국이 아니고 잉글랜드, 노르만디에 있던 바이킹의 후손들이 윌리엄 공의 지도하에 1066년에 잉글랜드로 가서 앵글로색슨족을 물리치고 지배민족이 됩니다. 지금 엘리자베스 2세는 그 노르만 정보왕의 32대 후손으로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노르만 왕조입니다. 그 뒤에는 이 노르만이 점령한 잉글랜드가 행정 정비를 해가지고 중앙집권적인 나라가 됩니다. 프랑스에 도전하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그 뒤에 14, 15세기에 걸쳐서 100년 전쟁을 일으키죠. 100년 전쟁은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결전인데 결국 마지막에는 프랑스가 이깁니다. 국력이 워낙 크니까 잔다라크가 등장하고 해가지고 몰아낸 다음에, 자, 잉글랜드,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강한 나라로 등장하는 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1492년 하면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거 아니죠. 요새는 상륙했다 그러지. 그 해인데 그때 바로 기독교가 800년에 걸친 스페인 수복 작전을 승리로 끝내는 거죠. 그라나다에 이사벨라, 베르디난드 두 왕이 입성함으로써 그라나다에서 이슬람 세력이 물러갑니다. 그러면서 스페인이 강국으로 떠오릅니다. 어떤 나라가 통일을 하면은 통일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에너지로 해서 발전하는 게 이 역사의 법칙입니다. 한국도 남북한 통일이 되면 한 번 더 도약의 대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1492년은 여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이때부터 종교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퀴지션이라고 그러죠. 종교재판소를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을 축출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 중에서 개종하는 사람들을 축출해버리죠. 그럼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스페인이 쇠락하는 원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유대인과 특히 유대인은 글도 알고 법도 알고 해가지고 유럽에서 테크노크라스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주로 오스만 터키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터키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압받을 때 받아준 나라가 오스만 터키였습니다. 오스만 터키가 유럽에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15세기에. 잘 아시겠지만 헝가리까지 들어와가지고 이 발칸 반도를 다 점령을 하고 헝가리의 반을 먹어버리죠. 그리고 1529년 바로 카를로스 합스부르크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시절에 비엔나를 포위합니다. 오스만 터키가 비엔나를 두 번 포위합니다. 1529년 그리고 150년이 흘러서 1683년 두 번 포위했지만은 다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오스만 터키 대 이 합스부르크 왕조의 대결이 유럽의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페인이 올라왔습니다. 자, 프랑스, 잉글랜드, 스페인,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합스부르크. 자, 이 합스부르크 왕조가 흔히 신성 로마 제국과 이게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건 아닙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 이야기를 하면 더 복잡해요. 이 유럽 역사는 다 복잡합니다. 이걸 한 칸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대충 큰 그림만 말씀드리는데 신성 로마 제국은 도대체 뭐냐 하면은 올라가면은 우리 역사책에서 배운 샬레마뉴, 이 샬레마뉴도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 영어를 번역한 걸 배웠기 때문에 찰스 대제라고 불렀습니다. 찰스 대제. 그 영국 사람 그렇게 독일 사람은 칼 대제라고 불러요. 칼 대제. 요새는 이제 프랑스 말을 많이 쓰죠. 샬레마뉴. 샬레마뉴란 말에 마뉴가 크다는 뜻이니까 샬레마뉴는 거기에 대제란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샬레마뉴 대제라고 그래요. 그럼 대제 이게 중복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프랑크족의 왕이었는데 지금의 프랑스 그리고 북이탈리아 그리고 지금의 독일을 통합하는 대제국을 만듭니다. 그게 프랑크 제국이죠. 프랑크 왕국이죠. 프랑크 왕국. 이게 EU가 지금 EU 국가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프랑크 왕국하고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유럽을 처음으로 통일한 사람입니다. 유럽을 처음으로 로마가 무너진다 통일하고 서기 800년에 로마에 가서 로마 교황으로부터 왕관을 하나 받아요. 이것이 신성 로마 제국의 출발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뒤에 그게 아니고 명목상이 그 뒤에 오토 1세라는 사람이 20세기에 대관식을 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어쨌든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그 영역이 지금 독일 지역입니다. 주로 독일 지역. 독일, 그리고 저쪽에는 네덜란드 지역, 그리고 북이탈리아를 지배하는 영방국가의 수장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해서 뽑았는데 나중에 15세기부터는 합스부르크 왕조에서 그 뒤 한 300년 동안 계속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겸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이 합스부르크가 대표하게 됐습니다. 독일 민족을 누가 대표하느냐의 싸움이 그때부터 벌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프러시아의 통일에 의해서 독일 제2제국이 만들어지고 히틀러에 의해서 오스트리아가 병합됨으로써 제3제국이 완성되는 거죠. 흔히 나치 독일을 제3제국이라고 합니다. 제1제국은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제2제국은 비스마르크 윌레름 1세 볼트케에 의해서 주도한 러시아가 독일을 통일하는 거죠. 사실은 오스트리아를 뺀 독일을 통일하는 거예요. 이게 제2제국입니다. 제3제국은 히틀러가 오스트리아까지 먹어버림으로써 명실공히 독일어를 쓰는 나라를 완전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오스트리아가 분열됐죠. 이 유럽 역사를 보면은 독일이 그리고 항상 이탈리아가 분열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독일 사람들은 단결력이 강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과 달라요. 항상 독일은 분열돼 있었고 항상 이탈리아는 분열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세가 개입을 하죠. 그러나 이 독일군에서는 그래도 합스부르크를 중심으로 하는 이 강국이 있었는데 이탈리아는 그게 안 돼가지고 로마가 망하고 1860년에 이탈리아가 통일할 때까지 1000년 이상을 완전히 유럽 강국들이 와서 싸우는 운동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탈리아는 운동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1860년 이탈리아 통일, 그리고 1871년 독일 통일 함으로써 유럽에서 숙제 2개가 풀렸어요. 같은 민족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만들고 있었던 이탈리아와 독일이 19세기에 단일 민족 국가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민족주의란 말이 생깁니다. 네이션 스테이트란 말이 생깁니다. 네이션 스테이트. 그것은 단일 민족 국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전에 그런 국가는 뭐냐? 그 전에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왕의 사유물이었습니다. 왕의 사유물이었습니다. 결혼하면은 그 나라 소속이 막 바뀝니다. 우리가 가는 인스부르크와 관련이 있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맥시밀리안 1세, 이 사람이 결혼을 잘했어요.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부르고뉴 공국의 후계자인 공주와 결혼하죠. 부르고뉴는 지금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디종 있는 포도주의 메카 아닙니까? 그 부르고뉴가 강국이었어요. 그게 프랑스 안에 있었지만 항상 파리 정권에 도전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아니고 백년 전쟁 때는 이 부르고뉴가 영국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영국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잉글랜드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파리 왕권을 막 공격하고 하다가 이 부르고뉴가 힘이 세가지고 어디를 식민지로 만드느냐? 바로 네덜란드, 벨기에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부르고뉴가. 여러분 디종에 가보신다든지 이 부르고뉴 지방에 가보면 건축 양식이 네덜란드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고뉴 공국이 왕국이 아니다. 공국의 후계되는 공주하고 결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합스부르크가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맥시밀리안, 이 사람은 결혼 정책을 잘 편 사람인데 아들을 누구한테 장가 보냈느냐 하면은 바로 그 유명한 이사벨라 페르디난드, 잘 아시겠지만 페르디난드는 아라곤 왕국의 왕이고 이사벨라는 카스틸, 지금 마드리드 중심이 카스틸, 두 부부왕이죠. 그 사이에 난 공주, 이 나중에 약간 정신이 돌아가지고 유폐돼 버리는데 그 공주에게 아들을 장가 보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결혼에 의해서 합스부르크가 네덜란드 부분도 다 점령하고 스페인의 지배권도 갖게 됨으로써 전성기를 이루는데 이게 완전히 결혼 정책으로 전쟁을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합스부르크는 결혼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점에서 유럽에서 최고죠.
최고. 뭐 마리아 앙투아네트 기로치네에서 죽은 루이 16세의 부인, 그 사람도 마리아 테레사 엠프레스라고 그러는데, 엠프레스 딸이고, 그 다음에 또 나폴레옹한테 시집을 간 마리아 루이제, 또한 이 합스부르크 공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결혼과 이걸 잘 연결해가지고 유럽의 강국으로 떠오르는데, 자,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프랑스가 왕권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잉글랜드, 그 다음에 스페인, 그 무렵에 여기 합스부르크가 독일권을 대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나폴리에서 시실리까지는 통일이 돼요. 그것은 노르만 전사들이 내려와서 싸움을 잘하니까 나폴리에서 시실리를 통일해가지고 이걸 시실리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또 나중에 막 바뀝니다. 수도가 팔레르모가 됐다가 나중에는 나폴리 근방으로 옮기기도 하고, 이거 역사적으로 설명하려면 도표가 달라놓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나폴리 남쪽으로는 막 통일돼요. 시실리까지. 문제는 나폴리 북쪽이 통일 안 되는 거예요. 북쪽이. 왜냐하면 프랑스도 개입을 하지, 독일도, 합스부르크도 개입을 하지 해가지고 난장판이 되니까 또 분열이 되고, 그 사이에 또 전부 도시국가로 바뀌는 바람에 르네상스를 통해서 또 힘도 세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 1860년에 세 사람의 통일 원훈이 있습니다. 마친이라는 사람은 언론을 통해서, 카불이라는 사람은 외교를 통해서, 가리발디라는 사람은 의용군을 동원하고, 에마뉴엘 2세의 지도하에 이탈리아가 통일됩니다. 그럼 이탈리아를 통일한 세력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왔던 여기죠. 저 샤모니, 저기가 옛날에 사보이 왕국이었습니다. 사보이 왕국이 다스리던 데가 그 안시, 그리고 이탈리아 쪽 일부였는데, 이 사람들이 프랑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와 잘 딜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탈리아를 통일할 때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안시, 프랑스에 있던 지역을 포기를 하고, 니스도 저게 사보이 왕가의 소유였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사르디니아라는 섬에서 섬을 차지하고, 지금 토리노에 근거지를 두어가지고 거기서 통일을 해가기 시작을 해서 1860년에 성공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말이죠, 세계 역사에서 남쪽과 북쪽이 대결하면은 10중 8구 북쪽이 이깁니다. 이탈리아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 세력이 결국 나폴리 남쪽의 나폴리 왕국을 흡수를 해가지고 통일을 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죠. 북쪽에 있던 프루시아가 통일하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북쪽에 있는 파리가 결국 부르고뉴 왕국을 통합해서 통일을 합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카스틸, 마드리드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아라곤 왕국, 그 핵심이 바르셀로나 아닙니까? 그까지 다 흡수해서 통일합니다. 미국에서도 북군이 이깁니다. 근데 예외가 한국입니다. 한국에서는 남쪽에 있었던 신라가 장국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 이 경쟁에서도 아마 10중 8구 대한민국이 통일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 북쪽이 이기느냐?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강건해요. 남쪽은 날씨가 좋기 때문에 문화 예술은 발전시키지 않지만은 전쟁 권력 투쟁에서는 지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쭉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자, 이제 합스부르크로 돌아온다면은, 이렇게 이제 16세기쯤 되면은 유럽에서의 강국의 판도가 대충 지금 비슷하게 됩니다. 잉글랜드,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합스부르크, 그리고 오스만 터키, 아직 러시아는 올라오기 전입니다. 러시아는 피트 대제가 페테스부르크를 만든 17세기 이후에 강국으로 또 오릅니다. 이때
이때는 기본적인 대결 구도가 어떠냐 하면은 프랑스 대 합스부르크였어요. 프랑스는 항상 합스부르크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